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죠. 네, 일단 정책적으로는 양곡관리법 개정이라든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 이런 것들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강조를 했고요. 뭐니 해도 대여 공세, 네. 또 대정부 공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표현도 썼고 민생, 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진행 중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것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 특검 국민특검으로 정의하면서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제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자,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윤석열 정부 9개월에 대한 박홍근 원내대표 총평인데요. 지금 연설하는 동안 39분 연설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39번 또 언급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네, 1분에 한 번꼴로 예. 언급을 한 것이고 그만큼 현재 전국이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물론 연설 내용 중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대여 공세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검을 사실상 공식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특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 측의 입장은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가담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여권에서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게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것이 계속 연장이 돼서 특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통령실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에 보면 네. 김건희 여사 계좌가 동원됐다는 사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이 지난주 금요일에 예.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해서 1심 선고 공판 내려진 이후에 입장을 내놨을 때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는 입장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판결문을 분석을 해보면 공소시효는 2010년 10월 21일이었죠. 2단계 작전의 초반부 그렇죠. 앞까지는 고기까지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그 뒤로는 공소시효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의 그 판결 내용이었고 네. 그리고 뭐 김건희 영부인이라든지 또 그 모친의 최모 씨라든지 이 명의의 증권 거래들은 그러니까 계좌 거래들은 남아있죠. 그 이후에도 내역이. 예, 그것이 판결문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박에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지금 판결문에는 30차례 이상 언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단순 전주였느냐 아니면 가담을 했느냐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이걸 가려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예. 또 대통령실에서 그 판결문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데 2명의 전주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전주가 총 91명입니다. 91명이 모두 똑같은 수준으로 가담을 했거나 뭐 가담 여부가 똑같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91명 전주 중에서 계좌의 관여 수준이 가장 높은 전주로 영부인이 꼽히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부분은 이제 소환 조사조차 없었던 것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의당 자체는 일단 대정령 특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역시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법 추진 가능할 수 있나요?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네. 의원입니다. 그러면 특검 법안이 법사위로 가더라도 상정을 안 하고 시간이 지연되거나 뭐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법사위가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에 이걸 대비해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근데 이 제도는 법사위원회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거나 네. 아니면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의 현재 의석이랑 또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석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하면은 5분의 3인 180석을 못 넘기는 좀 모자라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5분의 3이 안 되는 민주당의 의석인데 거기서는 이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설득해야 5분의 3이 될 네. 수 있는데 조 의원은 현재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뭐 작년에도 김건희 특검에 반대한다라고 했었고 이제 그럼 전체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정의당 의원 6명 네. 이 동의를 해줘야 180석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정의당이 일단 50억 클럽 특검부터 먼저 추진을 하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문제는 검찰 수사를 먼저 촉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현재로서는 김건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전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2명 중에 1명 무죄인데 1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쨌든 간에 그거기 때문에 문제점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만약에 상황이 좀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장동 특검을 먼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네. 이거는 의견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다만 특검의 추천과 대상을 두고 민주당, 정의당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50억 클럽 의혹에는 뭐 국민의힘 쪽 곽상도 전 의원이라든지 이쪽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의 민주당 의원들까지 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이제 비교섭단체끼리 추천을 하자 특검을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여기에 아직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특검 대상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상을 좀 더 넓혀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산저축은행 문제까지 수사해야 된다. 다 같이. 그래서 예. 대상과 추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은 좁혀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한편 박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오징어 게임을 비유를 했네요. 네, 오징어 게임은 이제 차례차례 예. 탈락을 하는 그런 것을 비유를 한 것이죠. 예.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판 오징어 게임이 완성된다라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안철수 후보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제가 이정재입니까? 이정재는 누굽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징어 게임 한 명은 살아남는데요. 네. 예. 그 살아남은 사람이 안철수 후보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주에서 첫 합동 연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대표 후보 4명의 메시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하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고 당정 분리라 그러면서 당 지도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당합니까? 야당해야지. 당 혁신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이 원한다면 이곳 제주도 좋습니다. 수도권 험지보다 어렵더라도 기쁘게 출마하겠습니다. 이곳 제주에 사는 아버지가 내 아들의 난방비와 학원비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은 그 고민은 천하람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뽑으러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당의 당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 보수 가치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후보 4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잘 뽑았는데요. 스타일이 다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는 불협화음 없이 대통령하고 호흡을 해야 된다 강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당이 원하면 제주도도 나갈 수 있다. 총선 승리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천하람 후보는 또 난방비 이슈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차별화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4인 사색의 연설이 네. 드러났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당정 분리를 굉장히 경계하면서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은 협력하는 부부 관계지 따로 떨어져 사는 별거 관계가 아니다. 부부, 라는 표현도 별거. 했는데요. 예. 네, 이거는 이제 암묵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별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상기시킨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건강한 보수로서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나의 정체성 의심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연설을
했던 것이고요. 네. 천하람 후보는 저는 보수가 지켜온 책임의 가치를 누구보다 공감하는 보수 정치인이다. 역시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표현을 했고 또 민생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은 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덜한 편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황교안 후보는 나머지 3명의 후보를 모두 공격했어요. 아, 다 공격하는. 예, 김기현 후보는 KTX 울산 역세권 연결 도로 의혹을 해명해라. 안철수 후보는 만든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들어온 뻐꾸기다라고 아주 맹공을 퍼부었고요. 네. 그리고 천하람 후보와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할 것이 별로 없다.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에 대해서 그 발언을 문제 삼는 그런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합동 연설의 도중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면서요. 왜 그랬습니까? 네, 방금 전해드렸다시피 상호 후보에 대한 비판, 맹공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지층 사이에서는 또 고성이 오고 갔고 이미 연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후보들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서로 이제 고성이 오고 가고 네. 야유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풍경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촉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망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일단 뭐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명백히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라는 표현이 보도자료에 들어갔는데 네. 이 4.3 사건을 조금 짤막하게 돌아본다면 194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시초를 보자면 3.1절 기념 행사에서 네. 당시에 경찰 기마대에 어린이가 치여서 사망을 하면서 그때까지 쌓였던 제주도의 어떤 민생고라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민중의 불만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한 사건이었거든요. 이제 이 가운데서 하나의 사건으로 남로당 제주도당의 경찰지서 습격 사건이 있었던 건데 사실 이 남로당은 초창기에는 이 4.3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또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남로당이 기획을 어느 정도는 했더라도 김일성 정권이 지시했다고는 다른 말이거든요. 남로당은 당시에 뭐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기 전에 어느 정도 김일성 정권에서 독립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크게 본다면 남로당의 봉기도 전체 4.3의 하나의 극히 일부일 뿐이지 네. 민중의 불만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었다. 결국 그렇게 본다면 김일성 정권의 지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4.3 때에 봉기했었던 민중들의 자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다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유가족이라든지 이 관련 단체들에서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동 연설과는 별개로 이 당권 후보들 간의 장애 설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탄핵 관련해서 이 김기현 후보의 발언 후폭풍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좀 자제하라 이렇게 네. 메시지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실 그동안에 여러 번 개입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아니냐. 더 이상 끌어들일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슈는 잠시 후 이어지는 2부 김정재 의원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 관련 내용인데 주심의 이종석 재판관이 배당이 됐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종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입니다. 서울법대 79학번이고 또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예전에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또 헌재 재판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으로 좀 유리하게 이 재판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뭐 조금 회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9명이 재판관이잖아요. 네네. 이게 주심 재판관이 뭐 영향력이 큰 겁니까? 예, 사실 주심 재판관은 진행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는 이 생방이기 때문에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프로그램도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본인이 이니셔티브를 어느 정도 쥐고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은 어느 정도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 심판은 재판관 9명이 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한 사람이 갖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처음에 있는 사파 싸움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탄핵이 인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심 재판관이 뭐 진행을 하긴 하지만 또 뭐 사전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은 하긴 하지만
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 장관 이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서는 김능한 전 대법관 또 윤용석 변호사 이분들이 선임이 됐는데 김능한 전 대법관은 편의점 아저씨로 잘 알려진 그런 그 사람 맞죠? 네, 사실 뭐 일반 국민들이 대법관이 누군지 잘 모르는 네. 그런 국민들이 많고 저도 뭐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김능한 전 대법관은 많이 알려진 것이 법관 퇴임을 하고 어디 좋은 자리로 소위 얘기하는 뭐 정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부인이 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행보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법무법인 율촌으로 갔는데 이곳이 이제 이상민 장관 또 근무를 했던 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인연이 연결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심판 대리인 윤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기각을 이끌어낸 변호사를 기용을 함으로써 네. 뭐 이번에도 기각을 한번 또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좀 느껴집니다. 자, 끝으로 튀르키예 지진 강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금 사망자 수가 3만 3천 명, 3만 7천까지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2003년 이란 대지진 사망자가 3만 1,000명이었거든요. 이 규모를 넘어서는 피해 규모가 나왔고 21세기 들어서 6번째로 많은 인명피해, 그러니까 지진 피해 중에서 6번째의 인명피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리아 같은 경우는 내전 때문에 정확하게 네.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도 지금 기부 같은 걸 받고 있는데 지금 중고 물품 같은 경우는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왜 그렇습니까? 네, 중고 물품이 어느 정도 낡았기 때문에 네. 꺼림직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하. 예, 그 뭐 이불이라든지 침낭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 많이 필요한데 예. 중고 물품의 경우 아무래도 위생 문제가 조금 더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위생이 문제가 되군요. 네, 예.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뭐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중고 물품은 받지 않는다라고 대사관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튀르키예에 종이학을 보내지 말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예. 종이학을 보낸 사례가 있었어요. 종이학을 왜 보내요? 네, 종이학을 근데 뭐 그 응원을 하기 위해서 사실 파란색, 노란색 이 우크라이나 국기에도 들어가 있는 색깔로 종이학을 조합을 했는데 네. 사실 전쟁이든 지진이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수습을 할 때라면 몰라도 현재 초창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품이 당사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 지금 빵 이런 게 먹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한데 그 네네. 종이학 보고 있어라 이건 좀 이상하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불, 텐트, 빵, 물 이런 게 확보된 다음에 그렇죠. 나중에 이제 회복을 할 때쯤에 보내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하. 예, 이런 차원에서 일본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